셋, 소북 동일해 화이팅! 자료집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북 논인을 중심으로 계속 박사 과정 내내 연구를 좀 지속해왔고, 박사 학위로는 이제 소북 8문장의 그런 문집을 차례로 순차적으로 연구한 이후에 소북 8문장의 시세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북 논인 집단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몽호정 시회라고 해서 몽호정이라는 장소를 하나 밝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풍계 벼럽이라는 그러한 청풍계 위주의 시회 양상이고, 세 번째는 이제 수명정이라는 정자를 중심으로 한 소북 논인들의 활동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몽호정이라는 사실 공간의 실체는 제가 먼저 밝힌 것은 아니고 기존 선행 연구에서 좀 드러난 지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북 문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규명은 사실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새롭게 공간을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풍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선행 연구가 확인되는데요. 사실은 17세기에 김상용이라는 그 청풍계 벼럽과 청풍계 시회가 좀 있었던 지점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꼭 소북 문인이 아니라 17, 18세기에 이르르면 노론 계열의 김창협이나 김창흡들 등의 문인들이 그 공간을 향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황들은 사실 많이 밝혀졌는데, 소북 문인들이 이렇게 유명한 지역에서 어떻게 문학적 활동을 했는지는 규명된 바가 없어서 기존 문집을 중심으로 그 공간을 좀 밝혀보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명정이라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소 역시도 사실은 그 황금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그 응천 후인이 수명정에 거처했다, 뭐 이러한 단서들만이 연구된 이후에 구체적인 공간 향유 양상은 밝혀지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별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별서라는 용어는 사실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계속 사용된 용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서는 벼러, 별장, 별제, 정자, 초정 등으로 이제 지칭된 용어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역시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고 정취가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별장과 벼럽을 선별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선조들이 논일면서 시도 짓고 문학적으로 교유한 그런 양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북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 이러한 창작의 한 양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는 사실 휴양과 빈객의 그러한 장소로 조금 더 알려졌다면,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좀 더 교유가 활성화된 그런 지식 공간으로서 알려진 것이 이제 별서이자 벼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지점은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17세기에 해당하는 소북 8문장도 17세기의 문인들이다시피 그러한 이제 문인들의 활동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17세기의 소북 문인들의 향유 그 양상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북 계열 문인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정치적인 세력에선 좀 물러났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이제 한시 전공이고 문학 전공이기 때문에 한시를 감상하고 그들이 쓰신 그런 한시의 아름다움을 좀 많이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별서 같은 경우 역시도 물론 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하나의 좀 특이한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렇게 나왔던 팔약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그 소북 계열들의 그 권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혹은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이 잘 드러난 것이 사실 별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별서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응거하는 경우를 조금 들 수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응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세를 벗어나서 일부러 택해서 그런 벼럽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적인 은거의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또 다시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난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이제 소극계열 문인들은 이 별서나 벼락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의문이 들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89페이지 보시면 이제 몽호정 시회와 소북 칠학사의 결집입니다. 저는 이제 소북 칠학사, 소북 팔문장, 소북 오군자 이 문인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 분씩 이제 만나서 문학 세계를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있어서 이들의 이제 결집 양상을 보다 보니까 몽호정이라는 그러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북 칠학사는 사실 문집이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설사 남이공의 교유시라든지 후추 김신국의 그런 문집이 남아있어서 그 시세계를 좀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몽호정은 사실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소극 계열의 정치적인 그런 색채를 정말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몽호정 자체는 아름다운 공간이어서 우선 이렇게 시적인 공간으로 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이 공간에 서려 있는 내재적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이공의 별서인 그 몽호정의 설립 연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재적 의미를 좀 찾아보았는데, 남이공은 이제 급류에서 물러남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그 까마귀의 그런 처세술을 보고 그 처세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몽호정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한자로 가지고 와서 정자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화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정치의 황국 속에서 그 급류에 물러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 중 하나로 이 몽호정이라는 공간을 택하고 스스로 그 은거를 표명한 그러한 사례다라고 저는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몽호정이라는 공간은 그 남세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이공의 증조부인 남세공에서부터 남이공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또 남이공의 사위인 그 이원진으로까지 이렇게 되물림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소극계열 문인들이 하나의 장소를 어떻게 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가문 안에서 세습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정치적 신념을 어쩌면 가게 대대로 내려오게 하면서 그런 신념을 물려주는 그런 양상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원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남인 계열과도 좀 친연성이 있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어떻게 물려줬는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또 다른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죽창 강주 선생님과의 또 연구를 또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죽창 강주 선생님 역시도 여기 보시면 남이공을 비롯해서 그 시 작품에, 강주 작품에 보시면 그 남이공을 비롯해서 소북 칠학사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몽호정에서 시회를 열고 또 계속 시적 교류를 한 사실이 사실 그 시세계, 시 안에 내용으로 이렇게 잘 담겨 있어서 그런 이제 모임의 형태를 저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이공과 강주가 실제로 굉장히 친분을 맺었다, 이런 것들도 시 안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몽호정은 강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북 팔문장 중 한 명이 강백년의 그런 시에서도 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강주, 강백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호정을 지나면서 그 주인인 남이공을 계속 떠올리고 반추하는 그런 모습들도 시세계에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소북 계열 문인들이 굉장히 몽호정이라는 공간을 애호하고 그 몽호정에 담긴 그 뜻을 추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풍계인데요. 청풍계는 사실 그 한문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룬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소극계열 문인들은 이곳에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무슨 계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파편적으로 이 공간에 잘 가서 또 유상했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20년 무렵 소북 칠학사 중 한 명인 김신국을 비롯해서 북인계 나인 이상희, 그리고 또 여흥민 시인, 민영남, 그리고 또 소북의 한산 이씨, 이덕형, 그리고 또 최희남, 그리고 이경전, 이필영, 이런 광주 이씨에 해당하는 이필영,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가진 시 교육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청풍계 역시도 굉장히 당대에 뛰어난 그런 유상처였기 때문에 수북계열 문인들도 이곳에 가서 영감을 받고 시도 짓고 그 서로 교유하는 그러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셨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북 칠학사 중 한 명인 특히 김신국 선생님께서 이 서문을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청풍계에서 봄을 즐겼다, 이런 내용이 문면에 직접적으로 담겨 있고요. 또 모두 다 이날의 흥취를 잊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이 같은 기쁨을 모두 임금님의 은혜에 돌리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서문에 직접적으로 잘 담겨 있어서 이들이 거기서 어떤 실적 교육을 했는지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경전의 그런 작품에서도 칠원 고시 작품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작품을 통해서도 청풍계에 함께 모인 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잘 시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교유를 잘 볼 수가 있고, 또 시를 직접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지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경관을 얼마나 아름답게 시에 담아내느냐가 사실은 좋은 시의 기준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지점에서 굉장히 문학적 성취를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풍계는 정말 신선세계처럼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역시도 그 청풍계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또 신선세계의 반열에 올릴 만한 그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잘 형상화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소북 칠학사 중 한 명이 김신국이 창작한 그런 작품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풍 개첩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후추집을 좀 보게 되어서 후추집에도 동일한 작품이 이렇게 양쪽에 다 실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런 작품을 봤을 때도 청풍계의 그러한 청정한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유상처의 그런 뛰어남, 이런 것들이 시 문면에 잘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민영남, 소북계 문인인 민영남의 시를 통해서는 이들의 모임이 난정, 그 왕이지를 떠올리는 그 난정의 모임의 반열로까지 이들이 서로 본인들의 그런 모임을 굉장히 높이 여기고 그 아름다운 그런 정취를 난정의 모임에 비교한 그러한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풍계는 사실상 소북계열 문인들만의 유상처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유명한 공간에서 소북계열 문인들이 어떻게 시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썼는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명정에 담긴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하였는데요. 수명정은 좀 가장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명정은 소북 가문이 이제 대대로 운영한 권력을 어쩌면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배물림한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몽호정에서도 잘 나오다시피 이 수명정 역시도 그 소북계열 문인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은거의 한 방편으로 이런 부침에 휘말리지 않겠다,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부침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그러한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수명정입니다. 그래서 수명정 역시도 그러한 모습 중 하나로 읽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 밀양 박씨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공간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의 전승 양상을 보면은 그 소북 칠학사 중 한 명인 박이서가 이제 창건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제 광로, 그리고 또 소북 팔문장인 그 박수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 내려온 그러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제공해 주셔서 그런 전해진 양상도 좀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이서가 이제 이 수명장 같은 경우 마포 위에 이제 정자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두보의 월이라는 시 가운데에 한 구절을 따서 그 수명정이라는 그런 이름도 명명하고 그 공간에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박이서가 수명정에서 은거하며 이제 한가로운 그런 노년을 보내기를 스스로 희망해서 이러한 수명정의 이름도 명명하고 여기서 이제 대대로 그런 활동을 했던 것도 밝힐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재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명정에서는 그 더러운 세상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 거기에서 물러나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잘 표명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은거의 한 방편으로 부침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잘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이서 같은 경우는 유이분이나 그 박승종이라는 사람과 신분을 유지했는데 사실상 그 유이분이 정당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그 박이서가 박노가 그 아들과 함께 박이서와 박노가 그 둘이 같이 이제 수명정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읽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재적인 의미는 그렇고 이제 시는 또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서 수명정에서 풍경을 즐기고 3월 밤에 이제 술을 마시며 그런 흥취를 담아서 이런 작품들을 한시로 멋있게 이제 구현해낸 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벼슬에 대한 마음이 낙엽처럼 가볍다 이런 이제 19절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쩌면 이제 박노 선생님이 벼슬할 뜻을 스스로 버리는 수명정에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면모로도 이 공간의 의미 그리고 여기서 창작한 한시의 의미를 새롭게 좀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면모는 이제 소북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시외 활동이 밝혀지겠지만 소북 계열 문인들의 그러한 공간 향유 양상 그리고 또 공간에 담긴 내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밝힌다면 소북 계열 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더 잘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간을 밝히는 것으로 발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끝내주시고 딴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으로 강원대학교 김효정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효정입니다. 김효정 선생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저는 김효정입니다. 네. 김효정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그 연구가 좀 미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소극계열 문인 집단을 소개하고 또 이들의 신뢰가 열렸던 몽호정, 또 청풍계, 또 태고정, 수명정의 그 별서 시회를 통해서 그 소극 문인 집단들의 결집, 또 그다음에 그 지식 공간 향유 양상을 살펴서 소극 문인 집단의 문학적 면모를 밝힌 연구입니다. 그 기존의 그 성인 연구에서는 대개 그 별서 시회를 그냥 휴식과 또는 교류의 공간으로 다루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지만 그 본 연구에서는 그 지식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또 통해서 그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또 제시하고 별서 시회를 지식의 공간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의 그 발표문을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그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는 것으로서 토론자의 임무를 좀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그 일장에서 그 본 연구의 목적이 소극 문인 집단의 그 별서 시회를 확인함으로써 지식의 장소성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지식의 장소성이 아닌 그 지식 공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장소성과 공간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인식하시고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장소와 공간은 그 의미가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개념이나
설명이 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 공간이라는 용어가 좀 다소 포괄적이고 좀 성격이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별서 시외가 각각 그 지식 권력의 관계나 또는 지식의 확산과 전승이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으로 이제 서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별서 시외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지식 공간이라는 너무 이제 폭넓은 의미보다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지식 권력의 공간, 그리고 지식의 확산 공간, 지식의 전승 공간, 이런 좀 그 세부적인 의미를 부여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몽어정, 청포개 필모정, 수명정의 그 시회가 모두 17세기에 이루어졌던 시회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혹시 이 시기 이후에 18세기나 19세기 얘도 그 오직 소금 문인들의 어떤 그런 지식 공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본 연구에서는 그 소금 문인들의 지식 공간으로 몽어정, 청포기의 표고정, 수명정 시회를 고찰하셨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간은 소금 문인들뿐만 아니라 그게 남인 계열이나 또는 노론 계열 다른 정파 문인들도 시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 시회 역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 공간의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이들의 시회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그 소금 문인 집단의 그 별서 시회나 또는 이들 다른 정파에서 그 벌였던 시회와의 어떤 혹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을 맡아주신 김효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그런 질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개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의 장소성이라는 개념도 사용했고, 또 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혼용해서 사용한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장소와 공간은 개념적으로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 물리적인 공간, 그냥 그 대상의 그런 하나의 장소라는 공간을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장소라는 그런 개념은 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좀 사회적인 그 사회 맥락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었을 때 우리가 장소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인간적인 여러 행위가 축적되면서 세월을 거쳐서 하나의 문화가 됐을 때 우리가 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지금 보셨던 그런 장소들이 선대부터 이제 후대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본다면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끝까지 장소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중간에 이제 공간이라는 용어로 계속 환치시킨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공간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사실 한문학계에서는 장소보다는 공간을 조금 더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학계의 전통을 따라서 저도 이제 공간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좀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또 다른 개념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공간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소폭계열 문인들의 공간을 밝히면서 지식을 결부시킨 이유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제 집결하지만 그 지식이 시문을 통해서 어떻게 교류되고 또 전승되고 확산되느냐, 이런 이제 하나의 일련적인 과정을 좀 밝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좀 용어를 이렇게 같이 결부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본다면 이제 용어를 지식의 장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앞으로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을 장소로 전환시키는 실천적 의미의 취미, 그리고 그런 장소의 구성 원리를 지금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역시
잘 반영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지식 공간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적 교류의 성격에 따라 지식 권력의 뭐 장소 혹은 지식 전승 장소 이렇게 이제 아마 구분을 좀 하는 것이 더 이제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좀 세분화해서 개념화하여서 맥락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몽호정이나 청풍계나 수명정 같은 경우 모두 시기적으로 이제 추산을 해보자면 17세기라는 그런 시기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시기만을 중심으로 공간을 찾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17세기를 중심으로 계속 연구를 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소북 문인 집단이자 학파 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문인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발돋움한 시기가 한 17세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좀 17세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17세기, 18세기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앞으로 연구가 반드시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좀 대표성을 가지는 그 소북 칠학사라든지 소북 팔문장, 소북 오군자를 좀 기점으로 해서 그런 학맥이나 학문적 연원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간을 좀 보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17세기를 택한 이유는 거기에 있고 또 이후에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던 이런 별서나 별업이나 뭐 시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문집을 통해서 사실은 장소 밝히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명이 한 장소에 가서 글이나 뭐 시를 지었던 것을 찾으려면 문집을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 이제 문집을 확인한 다음에 중첩되는 공간이 밝혀졌을 때 그 장소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18세기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시는 김종화 선생님께서 더 많이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저는 18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북 계열인 그 풍천 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단의 그런 공간을 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의 창작 공간을 좀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좀 조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임수관이 애호한 둔재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송파강 유역에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둔재라는 곳도 송파강 유역에 굉장히 빼어난 승경으로 잘 알려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서 이제 풍천 임시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항유했는가 이런 것들을 봤던 적이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실질적인 작품을 통해서 임수관에서부터 임광, 뭐 임희성, 또 뭐 임천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이제 시적인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풍천 임시의 임천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추수제에서 머물면서 같이 배를 타고 논의는 그런 양상들도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는 제가 아직 연구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또 장소 발굴에 미흡합니다만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문집의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선생님들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풍천 임시를 접한 이유는 가장 쉽게 이제 문집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기중해 주신 것을 토대로 장소를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몽호정, 청풍계 그리고 수명정이 꼭 소북 문인들만 향유한 그런 공간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근기 남인에 해당하는 인물들, 또 근기 노론 이런 인물들이 요 같은 장소에서 시회를 엽니다. 물론 뭐 시기도 다르고 결집 인원도 다릅니다만 공간을 계속 같은 공간에서 유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공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모임이 모두 같으냐라고 물으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천 양상이나 지향성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의 경우 저도 이제 이것은 사실은 소국 계열의 그런 모임의 특징을 밝히려면 뭐 남인 계열의 모임의 특징 혹은 노론 계열의 모임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밝혔을 때 사실은 그 유의미한 특징들을 밝힐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인 계열 시회도 좀 보고, 선행 연구도 보고, 또 새롭게 장소도 좀 찾아보고, 뭐 이러한 것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당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다른 양상이 소국 계열 문인들의 그런 모임에만 보인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회라는 것이 시적 모임이고, 뭐 예전에 이제 서양에 치면 살롱 문화처럼 하나의 이렇게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 시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경치 혹은 교육 양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적 지향점이 거기 문면에 딱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렵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언제 결성했느냐, 결성 시기라든지 혹은 결성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통해서 소국계열 문인들의 그 시회의 특징을 유추하거나 혹은 서문이나 뭐 기문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유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모임 인원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국 계열 문의는 소국 계열끼리 모이고 또 남인 계열 문의는 남인 계열끼리 모이고 이런 식의 이제 각자 이제 친분을 유지한 그룹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임 인원의 차이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유대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임의 목적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인 계열 같은 경우는 저도 다 잘은 모릅니다만 그 18세기 남인 계열의 뭐 풍든 시회나 뭐 벌리 시회나 뭐 이런 용연사 모임이나 이런 것을 이제 최근에 좀 봤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들의 모임은 이걸로 뭐 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학문적인 측면에서 스승과 제자들이 그 모여서 시회를 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본다면 소국계열 문의는 스승님을 두고 그 아래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기보다는 가계 전승의 모임, 그러니까 가계 미란박 씨를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선조와 후대가 같이 하는 그런 모임, 혹은 소국계열, 뭐 소국 팔문장끼리 모이거나 친연성을 가진 그런 문인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더 밝혀내야지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차이점을 물으셨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은 학술대가 이렇게 늘 잘 되는 줄 착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학술대는 무지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질의응답, 토론을 충실하게 하는 학술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시대적 배경을 그 나중에 이제 추가 질문할 때 나중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북동일의 목걸이 차고 계시죠? 지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실 때는 반납하고 가시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부 두 번째 발표로 단국대학교 김종학 연구원님께서 부재 엄경수 살원 산문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을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시대적 배경을 나중에 이제 추가 질문할 때 나중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2부 두 번째 발표로 단국대학교 김종학 연구원님께서 부재 엄경수 산업 산문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그 소국동의회에서 개최하셨던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또 크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18세기 소국 시사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심사를 보는데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오늘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서 다 박사이십니다. 박사 졸업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졸업을 못해서 박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사라고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긴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얼른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명실상부한 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시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시가 주제가 아니라 산문이 주제인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순전히 제 공부를 위해서 산문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처음으로 이제 제가 도전해본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기에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PPT 같은 발표 자료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발표문을 필요한 부분을 읽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자료지 113쪽에 있습니다. 네, 본문은 조선 후기의 소국문인 구제 엄경수가 창작한 사론산문을 대상으로 해서 엄경수의 사론산문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엄경수는 18세기 서울과 충주 등지에서 활동한 소국문인입니다. 본명은 영월이고 자는 중서 또는 구제입니다. 저서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구제일기 8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은 이유가 그것인데요. 네, 여기 구제일기의 원문을 규장각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구제일기 원문이 번역이 됐습니다. 네, 서울역사 8,000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구제일기가 1책, 2책, 3책 이렇게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서도 나온 덕분에 저 같은 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저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됐고, 얼마 전에는 구제일기를 대상으로 한 학예론문도 제출이 됐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북보랑 북보의 서문에는 이제 소국 내에서 명망이 있었던 인물들인 칠학사 8문자, 5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대상으로 삼은 구제 엄경수 선생은 5분자의 한 분이시고, 그 덕분에 이렇게 학계에서 각광을 먼저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엄경수의 구제일기는 그가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직후인 1706년 2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1718년 5월까지의 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에서 일기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구제일기는 여러 일기 자료들과는 다른 독특한 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와 문기, 일기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시와 문만을 모아놓은 일반적인 문집과는 다르게 그 창작 시기, 창작 배경, 창작 동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려있는 시와 문의 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엄경수는 팔학조 확정에 참여했던 엄후의 증손자이고 예조판서랑 무참찬에 제수되었던 엄집의 차남입니다. 부친인 엄집이랑 그리고 17살 나이 많은 형인 엄경우한테서 배웠습니다. 엄경수의 스승으로는 직장 이함이라는 분이 꼽히는데요. 이분은 남인인 허목이랑 허목의 사촌형으로 장영광의 제자인 허후인 이 두 분한테서 배웠다고 합니다. 엄경수는 1705년에 진사에 입격하고 같은 해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가주서, 박사, 예조자랑 경상도사, 수찬 등을 역임했습니다. 엄경수는 34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이듬해인 35세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구제일기에 수록된 그의 사론산문은 총 14편입니다. 그가 창작했던 사론산문 중에서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적이 있다라고 한 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엄경수의 사론산문을 검토하는 작업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15쪽입니다. 엄경수의 사론산문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에 앞서서 먼저 사론산문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론은 말 그대로 역사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론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길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요약을 하면은 사기니 한선이라는 이런 역사서들을 보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의 맨 끝에 이제 사관이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역사책에 실려있는 역사평가가 아니라 독립된 글로서 존재하는 역사평가를 사론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론산문은 그 소재가 역사상의 사건이나 인물이고 또 이를 시대 변화에 따른 관점과 작가 자신만의 견해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작가가 지닌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116쪽입니다. 사론산문을 창작하게 된 데에는 엄경수가 가진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꼽자면은 이제 116쪽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이제 유생으로서 과거에 응시하고 또 관료로서 관광 문자를 짓기 위해서라도 역사서는 학습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표에는 엄경수의 사론산문 14편을 요약을 한 표입니다. 따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엄경수가 남긴 사론산문은 모두 14편입니다. 한두 편의 사론산문만이 전하는 작가들도 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14편이라는 숫자는 엄경수가 우리나라 사론산문 작가층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인물이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작품은 그가 38세이던 1709년부터 43세 때인 1714년까지 꾸준하게 지어졌습니다. 1709년에는 엄경수가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 또 부재일기의 기록을 시작했던 1706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입니다. 1706년은 엄경수가 가주서에 처음 임명된 때입니다. 그는 이후로 1709년까지 계속 가주서를 지냈습니다. 주서는 왕명의 출납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감당하던 승정원의 관직이었습니다. 왕의 행동과 국가의 정사를 철저하게 기록하였으므로 부세를 번개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관과 동일하게 인식되어서 총효지로 일컬어졌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부재일기의 서문 역할을 대신하는 짤막한 글입니다. 이걸 보면 엄경수는 1706년부터 승정원 가주서로 관직생활을 시작했고 그의 부재일기를 기록하는 것도 17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주서는 국내 모든 국정 시행 사실을 기록하는 일을 맡았고 엄경수가 부재일기의 기록을 시작한 이유 또한 매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상고할 바탕으로 삼고자 하였던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사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엄경수의 발언입니다. 엄경수에 따르면 사실을 숨김없이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죄인을 징계하고 토벌하는 것, 이것이 사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주서가 비록 임시직이기는 하였지만은 엄연히 국정 만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으므로 그가 부재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사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소명의식이 배경에 자리하였을 공산이 큽니다. 엄경수는 이처럼 관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4년 동안 사관을 직접 맡으면서 경험했고 사관이라는 관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잘 이해했고 이에 입각해서 기록 정신의 발로라 할 일기를 사망 직전까지 10년 이상 꾸준히 지었습니다. 그 다음 119쪽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14편의 작품에 대해서 형식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은 기니까 생략을 하고 119쪽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엄경수는 역사 인물을 제대로 취택을 했는데 취택한 텍스트가 그러니까 어느 책에 실려있는 인물들을 골랐느냐라는 걸 보면 사기, 한서, 춘추좌시전, 자치평강 강목 이런 정사류의 역사서에서 인물들을 발췌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이들 역사서 가운데 사기와 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교육의 초학재료로 초학교재로 가장 널리 이용된 서적은 사약이랑 통감저료입니다. 반면 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기는 한참 동안에
널리 읽히는 책이 아니었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명대의 복고파문인 전우칠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재발견됐습니다. 왕세정이 전우칠자의 대표격인 인물인데요. 그는 이제 문필진한 문장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난 시대의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진한 시대에 포함되는 공문이라는 것은 춘추를 포함해서 육경 그리고 제자서 및 사기와 한서 등의 역사서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명대 복고파, 그러니까 왕세정을 비롯한 이런 문인들은 이런 지난 시대의 서적에 담긴 문체, 그 안에 담긴 미감과 진정성을 학습하고 재현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왕세정이 제시한 방법은 반복적이고 박학적인 독서입니다. 왕세정의 주장은 수많은 서적을 반복적으로 독서한다, 그런 걸 긍정을 했습니다. 선진시대 또는 지난시대의 시기상으로 더 높고 또 수준상으로도 더 높은 그런 역사서를 두루 읽고 그 문체랑 수사를 배워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엄경수의 문제 부제기 번 8에는 엄경수의 지인들이 지은 만시랑 제문이 왕창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엄경수의 문학 창작 경향이 어떻다라는 언급이 종종 보입니다. 그것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엄경수가 진한 고문을 추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엄경수의 친형인 엄경우는 엄경수보다 17세의 연상인데요. 엄경수는 그에게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경우는 왕세정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엄경우의 벗인 이웅징은 벗들과 함께 왕세정의 시에 차분한 작품을 남겼고 또 왕세정 차운시를 지속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정이랑 마찬가지로 122쪽입니다. 사기와 한서의 문장을 고평가하여 고금의 절묘한 필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왕세정이 펼쳤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웅징은 평소에 엄경우랑 시사의 결성에서 함께 문학활동을 펼친 사이였습니다. 엄경수도 그 시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웅징의 집을 방문해서 소문문인들과 같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부터 이웅징을 존경해서 본받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엄경수의 산호상문 창작에는 기본적으로 역사서 학습의 당위성, 과거 시험 대비 습작과 실제 응시의 경험, 또 사관인 주서로서의 직무 수행 경력, 그리고 충북에서 비롯된 조선 문단의 복고 푸는 사조와 소북 선배문인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14편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뒀는데요.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공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사정에 따라서 엄경수의 서론상은 14편인데 그 중에서 4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표에서 1번에서 14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이제 11번부터 14번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제 엄경수의 서론상은 4편을 주제적인 특징, 그 다음에 표현적인 특징,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를 지어봤습니다. 먼저 주제적인 특징을 보면은 역적 소재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엄경수의 서론상은 11번부터 14번은 공교롭게도 4편 모두 역적 아니면 역적의 처분 또 아니면 이를 둘러싼 역사 사실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엄경수는 역적에 대해서 기존 정사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준엄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만 역적에 대한 대응을 124쪽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24쪽의 첫 번째 보이는 인용문은 석장모입니다. 석장은 아들이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한 끝에 자기가 직접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춘추자 시절에서는 석장을 두고 대의를 위해서 친족의 정을 끈 충성이 순수한 신하라고 평가했습니다. 엄경수도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약간의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4쪽 아래쪽을 보시면 석장은 주우와 석후를
그럴싸한 계획으로 유인해서 진나라에 보내는 방법을 써서 제거했습니다. 은경수는 석작의 이러한 조처를 속임수의 모략이다라고 치부했습니다. 은경수가 중시했던 바는 일시적인 주벌이 아니라 훗날 또 일어날지도 모를 화란의 싹을 애초에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처단에 속임수 같은 구차한 광고가 동원되면은 처단당하는 역적 그 당사자가 뉘우치지도 않고 또 미래의 잠재적인 역적, 훗날에 또 역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서 반역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125쪽입니다. 은경수의 이러한 역사관은 14번 사론산문인 한고제의 위유운몽론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개국공신인 한신을 초왕에 동해서 제국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신하들의 계책에 따라서 운몽지역을 순행하겠다. 그러니까 제후 너희들은 나한테 모여서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몽으로 거짓으로 순행을 나갔고 그 자리에 왔었던 한신을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은경수는 평가절하를 합니다. 평가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속임수부터 먼저 쓰지 않고 올바름에 힘써서 한신의 죄를 물었다면 사람들이 모두 복죄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영포랑 평월 등이 이어서 더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아무리 역적이라고 그 단죄는 정당한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한고조의 잘못이다라고만 하지 않고 한고조가 속임수를 쓴 것은 그를 모시는 신하들이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근본 원인이 신하에게도 따로 있었음을 글의 말미에서 증명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127조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127조 가장 마지막을 보면 사론산문은 작가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법의 운용을 잘 해야 한다. 그게 근본적인 성질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128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설득을 목표로 하는 논변류 산문은 독자로 하여금 기세를 느낄 수 있게끔 논지의 흐름이랑 구성이랑 딱 맞춰서 기세에 관련된 장치를 체계적으로 안배해 놓습니다. 문장의 기세와 관련된 장치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사법은 단연 대읍구랑 배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구절을 나열해서 독자에게 리듬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대읍구랑 배립구는 방송고문, 진한고문 할 것 없이 흔하게 구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방송고문은 6원 이상의 긴 장구를 사용하는 반면에 진한고문은 4원 이하의 짧은 단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주역, 서경 등 육경의 산문과 노자 등의 선진시대 산문에서는 이 단구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129쪽입니다. 인용한 원문은 12번 제갈량 불간포로의 중간부 단락입니다. 4원, 6원, 2원의 단구와 장구가 혼재하는 배립구를 연속적으로 구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 선비, 역적들이 유비의 신의에 감화를 받았던 감동적인 순간과 결부시켜 역사 속 사건을 생동감 넘치게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대명사인 이차자, 그리고 갈지자, 마이의자, 몸자자, 어주사야자 등의 조사를 같은 자리에 되풀이해서 사용했고 또 2번에서도 대읍구를 동원해서 리듬감을 형성했습니다. 1번이랑 2번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1번은 별개의 배립구, 2번도 별개의 배읍구인 것 같지만은 3번까지 쭉 다 길게 보면은 1번, 2번, 3번까지가 전부 배립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에서는 구조가 같은 구조를 거듭 사용하다가 2번과 3번에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균질함과 불균질함이 공존하도록 구조를 운영한 것입니다. 유비가 지금껏 근거해왔던 것도 앞으로 의지해야 할 것도 모두 신의라는 점을 배립구랑 배읍구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의미를 넓히고 기세를 높였습니다. 일단은 131쪽을 보겠습니다. 130쪽 마지막에 인용문이 있는데요.
이 인용문은 14번 제갈량 분립사관원의 중방부사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갈량이 실제로 등장하는 삼국지라는 정사 역사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을 펼쳐서 은경수 자신을 제갈량의 처지에 대입했습니다. 제갈량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의 속마음을 대신 기술했습니다. 위나라의 고비가 황희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역적이 되는데 그 역적을 내가 군대를 내서 토벌하겠다라고 제갈량이 자임을 했습니다. 그런 제갈량이 사관을 둬가지고 저 역적을 필시로서 꾸짖거나 말거나 이런 거는 당장에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어적으로 서리법, 그러니까 의문을 계속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걸 연속적으로 배치해서 글의 기세를 강화해서 자신의 논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 한편 이에 대한 독자의 동의를 유도했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백에 작가 나름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논의를 전개했고 서리를 연이어 구사해서 반론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도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 다 읽자면 기니까는 끝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본문은 안경수의 사로사물 4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자 형식을 하고 있는 나머지 10편의 사로사물을 제가 여기에서 포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습니다. 또 같은 제재를 다룬 역대의 다른 작가의 사로사물들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각각의 역사관과 문학적 특성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런 작업에는 미처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남겨진 과제입니다. 안경수는 사론산물을 통해서 위정자의 행위에는 반드시 명분, 대의, 그리고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안경수의 설득의 글쓰기에서 보인 각고의 자세는 오늘날의 위정자와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오늘 저 말고 이제 앞뒤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소문인들을 전체적으로 아니면 단체로 이렇게 조망하고 통괄해서 보는 총론의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 작가의 일부 작품만을 보는 강론만을 준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방향이 좀 틀렸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발표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낭인 영수 관악재용 학시를 받은 이도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종환 선생님하고 좀 오랫동안 공부한 관계로 토론자로 지정돼서 이제 매우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고 의논하는 점 몇 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 김용화 선생님이 결론 부분에서 한계점을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14편 중에서 그 4편만 가지고 하기 한 거는 좀 너무 적다. 14편만 남긴 거는 그러니까 10편은 이제 10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마다 이제 글을 썼을 텐데 그 중에서 14편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희관계하는 작가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편 중에서 일부는 다른 문집과 겹치지 않는 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또 연결해서 논지를 진행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제가 이제 표로 좀 다른 문인들의 사람들도 일단 적어놨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안경수가 지난 고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제목과 편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사론, 특히 표전의 문체가 지금 격식을 엄중히 따지는 대역구, 대립구 요게 이제 그 대체적인 특징인데 이게 별명문 형식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글자 수를 늘렸다 줄였다는 점만으로 지난 고문과 당선 고문을 자유롭게 운용했다고 여겨지기엔 좀 석연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제 별명문 외에 뭐 이제 수사 방식이 있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론의 주제가 사기와 한서인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월과로 지정을 해주는 텍스트를 이제 주로 읽었다는 것을 가지고 엄영수 개인의 독서 취향과 결부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인의 경우는 진항공의 특징이 이제 고도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난삽하게 쓰는 건데 소공문인들도 이렇게 이제 진한 부분을 남인들처럼 이제 글을 난삽하게 쓰는 양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와중에 세 가지만 질문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표로 제가 부록으로 제시했어야 할 내용인데 그걸 미리 찾아 주셨습니다. 이런 작업이 사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해도 다 못하는 작업이라서 이런 표 특히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서와 사기를 읽는 게 과연 엄경수 개인의 독서 취향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말씀하신 바에서 조정에서 권장하는 텍스트다라는 게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참고해야 될 논문이나 자료 같은 걸 제시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드릴 말씀은 그렇고 그리고 먼저 조정에서 권장하는 텍스트가 아니었든 혹은 그렇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본고에서 제가 사기랑 한서를 이렇게 중심으로 내세워서 말씀을 드렸던 데는 이 당시의 작가들은 사기랑 한서를 단순히 역사서로서의 텍스트로 본 게 아니라 지난 시대, 선진 시대의 고문을 담고 있는 문장을 배우는 고문학습의 전범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서로만 본다면 사기랑 한서 처음에는 많이 안 익혔지만 나중에는 결국 많이 익히지 않았냐, 누구나 다 읽는 거를 그걸 봤다고 혼자만 특이한 독서 취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되겠느냐 라고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로만 본 게 아니라 문장학습의 모범으로서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개인의 독서 취향을 갖고 이해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대국구와 대립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말씀해 주신 점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국구와 대립구는 표전 등의 격식을 엄중히 따지는 문체다라고 해주셨는데 표전이라 하면 제가 오늘 다룬 글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1번에서 14번까지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10번까지는 표전에 해당될 내용이지만 11번부터 14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치하더라도 대우과 대립구에 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논이라는 문체에서 이제 대우구랑 대립구를 사용하는 것은 별명문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이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고문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는 문체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우구와 대립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흔합니다. 아주 흔한데 거기에서 이제 방송고문처럼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구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이거는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지난 고문의 특성이다라고 연결짓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말씀하신 거라면 거기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인의 경우랑 비교해봤을 때 어떠냐라는 거였죠. 남인의 경우 이제 남인은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울과 경기도 혹은 그 근처에 살았던 근기 남인, 그리고 지방에 영남에 있었던 영남 남인으로 구분이 되죠. 근기 남인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또 영남 남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남인 중에 일부 학자들, 일부 문인들은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한 글자도 번역 못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글을 쓰는 문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사파다라고 하는 비평 용어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소국 문인들 중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할 정도의 산문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평이하고 순탄한 그런 산문이 훨씬 많았는데요. 여기 소국 오군자인 엄경수와 절친했던 분이 송질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구양수를 자기 산문에 목표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양수를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의 어려운 형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 봤을 때 난사파를 공통적으로 아니면 유사적으로 들어간 소국 문인들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혹시나 내용상으로 공통점을 찾자면은 남인들은 이제 충분애미 이라는 내용을 항상 글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글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내용이 글 안에 항상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소국도 반드시 그런 거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논조의 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약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형식상으로 난사파를 포인트로 보자면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그게 이제 주제가 표준어로도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용징하고 약간 여기 엄정수만 지금 지난 고문을 경도된 모습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경도가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화 고문적인 간격도 있고 방송 고문적인 간격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로 이번엔 토론이 어울리는 발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공문과의 정진웅 학예연구사님께서 소국 동일의 기증 현황 및 주요자를 소개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 국문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진웅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학술 발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국동일회가 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학술 행사를 하느냐 그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이 발표는 기증, 소국통일회가 저희 이제 도서관에 이제 기증한 게 2020년부터 이제 기증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담당자가 이제 김유경 선생님이 담당했고 기증자들 등록을 다 김유경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원래 발표는 김유경 선생님이 하는 게 정확하지만 현재 제가 기증 담당자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그냥 소국통일회가 지금까지 저희 도서관에 얼마나 기증했느냐 그리고 기증한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느냐를 그냥 제 발표 시간이 10분이다 보니 간략하게 스치듯 지나가듯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국통일회 기증하는데 기증 어떤 자료를 현황에 앞서 처음 소국통일회와 도서관의 인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국통일회와 도서관의 그 인연은 19년도에 여기 지금 박형영
박형원 그 소북회 회장님께서 처음 이제 저희 도서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기증하시고 4월 25일 날 기증식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그 기증식에서 박형원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번 기증을 계기로 해서 뭐 문중이나 소독회 관련 고문원들도 발굴해서 계속해서 기증을 유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잘 이어져서 그 이후로 박형원 회장님 이후로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소북동의회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5월 달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관의 기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증 현황인데 2019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형원 회장님이 처음으로 4월 달에 기증을 하셨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같은 연도 7월 달에 송세진 부회장님께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기증자들 인수하러 제가 따라갔었는데 송세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7월 달이라서 한참 더워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기증 전시를 했고요. 도록을 만들었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전시회를 관람하는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그 이후로 저희가 명패 지막식 행사를 했는데 그 21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아마 이 두 분은 당사자가 돼가지고 명패 제막식에 그때 참석하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증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6명의 지금 2025년도까지 총 6분의 기증을 받았고 172종 약 407책의 소국 동일의 자료를 기증을 총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20년, 21년, 20년 한 연도도 빠짐없이 저희가 계속 기증을 소국 동일회로 기증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소국 통일에서 연도별로 순서를 정해서 누가 기증해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이강종 명예회장님의 사모님께서 기증을 하셨고 이후에 내년도에는 또 누가 기증하실지 무척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자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형원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것은 보통 박형원 선생님께서는 3차에 걸쳐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1차는 19년도, 2차는 20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3차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기증을 하셨는데 1차 연도에는 주로 이제 밀양박씨 족보들 자료를 주로 기증하셨고 2차 연도에는 그 밀양박씨 선조들의 그 신도비문 같은 비문들 위주로 기증하셨고 3차 연도에는 이제 선조들 자료, 뭐 초정집이라든지 문집이라든지 뭐 길, 뭐 첩 같은 이런 선조 관련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족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신사고라든지 그 밀양박씨 배고라고 할 수 있는 임술보, 그 다음에 이제 갑자고, 이 외에도 밀양박씨의 거의 모든 족보들 이후에 나오는 발행된 족보들을 기증하셨습니다. 뭐 1831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 거의 밀양박씨 거의 모든 족보들을 기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같은 19년도에 기증하신 성세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차에 나눠 걸쳐서 58종 104책을 기증하셨습니다.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집안에서 선생님 대대로 집안에서 보관 중인 이제 고서들하고 고문서들, 여기 제가 그림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 같은 기증본들을 포함해서 이런 자료들을 기증하셨고,
2000년도에는 5편 한 책, 그리고 3000년도에는 송세진 선생님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주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발급된 문서들, 뭐 청원서들이라든지 신청서들 이런 문서 위주로 저희 도서관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송세진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발표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뭐 경진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노상파 이게 족보죠. 개축보 다음에 이제 발간된 이제 경진보인데 이 판목이 지금 현재 이제 물비의 서원에도 이제 보관되어 있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것도 저희 도서관에 지금 기준본으로 지정돼서 기준본 서고에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정 필적 같은 경우에도 태정 성형 선생님의 이제 필적입니다. 주로 이제 안에 내용은 이제 교지라든지 관찰 이런 자료들을 다 태정 성형 선생님의 필적들을 다 모아서 필첩으로 만든 자료집으로 이것도 저희 도서관에 이제 기준본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기민 선생님이 이제 기증하신 자료들입니다. 유기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차에 걸쳐서 이제 7종 24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1차년도에 이제 2021년도나 2차는 22년도에 주로 이제 전주류씨 족보들 자료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1652년 이제 임진보라든지 이제 병오보, 그 다음에 갑자보 이런 것과 같이 전주씨 족보들을 기증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민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2차에 걸쳐서 총 78종 133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1차 연도인 2022년도에는 민태영 선생님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약간의 고서들하고 관찰, 그리고 관찰 등 주로 이제 발급받은 공문서들 이런 것들을 관찰이나 만장 등 이제 공문서들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안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태영 선생님의 손주 되시는 분의 이제 장서인이 찍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연안집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발간되기 전에 이전에 필사된 형태가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박상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종 2책을 2023년도에 기증해 주셨는데요. 이제 밀양박씨 영보라고도 하고 이제 족보인데 이거는 이제 밀양박씨의 12중조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증하신 거는 이제 박형원 회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이제 기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기증받은 자료입니다. 이제 이경종 이제 명예회장님 댁에 가서 이제 기증받은 자료인데, 처음에는 이제 어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선왕실 인보들인데, 전체 이제 24가가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4개로 해가지고 6장으로 24가가 날인되어 있는데, 처음 이것처럼 이제 태조의 이제 어부부터 해가지고, 태조의 비인 뭐 신의왕후나 신덕왕후의 이제 추승 인보들, 그리고 태조의 아들 이제 정종의 이제 추상 시오어보 이거 같이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고종 다음에 이제 순종이라든지 순종 뒤에 대한 어보와 인보들 일찍 날인되어 있는 조선왕실의 인보들을 기증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서북 동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증받은 것은 이 정도고요. 서북이 아까 그 명예회장 기존에서 했다시피 전체 이제 28개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도서관에 이제 기증받은 거는 아직 5개 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도서관에 기증하실 성씨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증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이나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함으로써 이런 이제 학술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자료들을 기증해 주셔서 제2회, 제3회 소복동일의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은 그냥 보존을 하고 내용을 시간이나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국민 문제의 발표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많이 기다리실 때 막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실 텐데 30분밖에 시간이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많은 질문하지 마시고 딱 진짜 듣고 싶은 질문만 오늘 참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그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 직원분 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직원분이시다. 손을 좀 마음에 모릅니다. 오늘 그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발표하시느라고. 특히 그 뒤에 그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거, 요거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그 사항이 발표하신 선생님이나 지금 토론하는 선생님께서 특히 문학적인 면에서 뒤에 그 중간에 그 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시하고 이것이 그 당시에 발표할 때의 그 사회적인 배경, 이걸 하던 그 이 문학 강연으로 생각하고 문학의 하나의 문인들의 생각만 하고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시 쪽에서는 그 이 정치적인 그 사회 흐름을 표현을 했거든요. 전부 다 어주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내용에 아까 세 가지 그 이 장수 별조에서 했던 사항들이 이제 그것이 조금 그 깊이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게 제가 아쉬움이 좀 하나 있고요. 근데 산문 쪽에는 잘 하셨는데 산문은 산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역경이 시하고는 좀 달라요.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그 이 북인이나 소북이나 남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를 했는데 그 산문은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 논리에서 전고, 과거의 전고를 가지고 그걸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조금은 그 전고에 대한 것이 빈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한테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화학 전공인 사람인데요. 여기 오게 된 거는 이제 뿌리회에 정 선생님이 광고 프로그램 올려줘서 알고 왔습니다. 감명 깊게 저는 많이 배웠고요. 소북 동일의 소북회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어진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깊이 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또 이제 국립도서관에 이렇게 지냈다. 이것도 이제 여사님 볼 수 있게 우리나라 자료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 질문이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신 쪽에 아까 이제 김유정 선생님이 질문하고 이제 몽오정, 청풍계, 태고정, 별소회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 공부하는 소국 문인들뿐만 아니라 근기, 남인 계열, 노른 계열 등 다른 정파들도 다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그 76쪽에 가서 이제 보면은 그 동인, 서인 이거는 이제 우리 국사 책에서 배워서 이제 알죠. 다 나눠져 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은 서인, 동인,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것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까 시간이 나가는 바람에 이걸 봤는데 질문 들려고 지금 이제 질문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도는 저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제가 빼놓은 건데요. 인적 교류나 물류는 그 지정학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이해가 빨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인이냐 서인이냐 하는 거는 그 도로, 그 다음에 하천도 그 일종의 도로니까, 그 다음에 바다도 그 도로죠. 그래서 저 지도를 보면은 동인은 남한강하고 영산강을 근간으로 하는 그 교통망, 그 주변에 인물들이 교류하면서 생긴 것이 동인이고, 서인은 서쪽 바다가 굉장히 유용한 교통로였기 때문에 서해 바다하고 내륙의 그 도로하고 이것이 요걸 통해 가지고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 인맥이 서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거는 이제 역사책에 우리는 정사로 다 알려진 사실이죠. 네. 제 질문은 그 지도의 상에서 거기에 동서 그리고 남부 이게 노론서론 이렇게 지도상에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이냐 이 말씀이 아까 인터넷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 그 말씀 질문드립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노론서론이 다 나눠져 있냐? 아까 그 앞에서 질문하고 말씀하신 공간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일종의 학파로 이어진 것 같은데 노론서론 이런 것들이 여기 지역적으로 구별을 해주셔서 이게 지금 사실이냐 이 질문입니다. 하여튼 지정학적으로는 이렇고요. 사실은 이거 외에 인적 교류는 학파에 따라서 또 많이 이제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제가 무시를 하고 교류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요 안에서도 뭐 율곡이 스승이냐 뭐 이런 학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정학적으로는 이렇게 본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정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에. 저는 발표는 항상 주장입니다. 질문하시니까 본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국 대표님분 강백량 선생님의 10대 손입니다. 오늘 김일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10대 할아버지 글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고, 제가 어린 시절 40년 전에, 45년쯤 전에 고향 종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한계만록을 빌려다가 여러 번 내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세 가지 짧게 질문 드리고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93쪽에 보면 몽호정 씨의 차분한 것이 어느 부분 것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몽호정이 남이몽 선생의 이 몽호정에 관련된 시를 차원하는 것이 아닌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보니까 문자가 정자더라고요. 전부 다 9개가 30개 중에서. 그러면 8월 6일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언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은 이 한강 주변에 있는 이 정자들이 현재 어딘가 혹시 아시나 해서 그거 찾아보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현재 위치가 어딘지 예를 들어 압구정처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오늘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부파는 여러 그 학파들 중에서 문파들 중에서 사실은 쇠락하는 문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의 문학적 특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참여가 제한된 거에 대한 어떤 그 회표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영풍용어를 하면서 노장적인 그런 문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 질문에 짧게 답변. 아이고 강태훈 선생님,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그 93페이지에 제가 이 당시에 논문을 쓸 때는 사실 차분한 작품의 원훈시를 찾지도 못했고 또 설사 남이공의 문집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을 그때는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대로 썼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차훈 씨의 원훈시를 비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공 작품이라는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해 주신 이 장소 비정 문제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들인데 뒤에 이제 그 108페이지에 그 안대회 선생님의 논문을 좀 보시면 기존 연구에서 18세기 한강의 누정 조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시 장소들을 한강 주변 누정을 궁금해 하신다면 이런 논문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모모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자료에 의거해서 이제 대략적인 위치는 한강 주변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의는 했는데 지도를 통해서 더 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비정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도에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청풍계는 사실 비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청풍계 시외의 장소는 잘 한강 일대로 잘 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장소로 보자면 수령정 역시도 그 한강변의 승령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마포 쪽을 삼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대략 세 곳이 모두 다 서울권의 그런 장소였다는 것도 공통적인 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노장 사상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계속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소국 계열 문인들의 학적 그 연원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좀 했었던 지점인데요. 그래서 어떤 글들을 좀 많이 보셨을까 혹은 어떤 사상을 따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화담이나 남명이나 화담을 서정덕이나 남명 조식이나 이런 쪽에서 연원을 했을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노장 사상에 대한 내용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도 간간히 이제 포착이 됩니다. 사실 작품에 있어서 논문도 좀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작품 속에서는 발견을 간혹 할 수 있지만 장자의 소유유라든지 이런 것을 되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19점에서는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문장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거를 이제 노장 사상이 심취한 면모라고 단정하기에는 제가 아직 본 자료가 좀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제가 논의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공부해서 꼭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소국동일의 토론자입니다만 소국동일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까 우리 그 지역적인 그 지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항맥과도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북인들에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학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재가 선생이라든가 유국공 선생이라는 좀 실학자들인데 이런 부분들에는 연구가 묻는 것 같아요.
어떤 체계나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서아담 선생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서아담의 기압과 유불선을 통합 등등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북인들의 어떤 그 흑맥을 보면은 후대에 내려와서 실학으로 좀 열리는 맥도 있거든요. 근데 실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대한 연구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이 연구 내용을 보면 전부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이 됐고 하는데, 이 북보라고 하는 특징이 당파의 어떤 그 당원 연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노론고도 있고 소론고도 있고 남인고도 있습니다. 전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국만 이어져 왔어요. 그 매듭하게 이어져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도 한매적인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그 학자분들께 또 교수님들께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아주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좀 제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신 안해 주신 저희가 학술대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예, 저쪽.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소국의 성립 과정 시기를 4.1번 주기년에 일어난 무옥불 소국 분기양의 결정적인 시기로 보는데요. 실록에도 보면 선조 말년에 소국이 분파됐다라고 기록이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논문의 쓸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소국이 처음 분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하나의 학설이 뭐 정설로 지금 뭐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뭐 몇 가지 제시한 것 중에 세 가지 정도 아마 유력한 이야기들이 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참조해 주시고, 제가 지금 뭐 확정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앞에 다른 그 이야기 나왔던 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모모정이라고 하는 거 현장은 지금 한강 수계가 워낙에 개발과 그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그 하남 가는 쪽에 그 부산 성지 있는 가까운 인근 쪽으로 지금 비정이 되어 있고요. 비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남이공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위 이원진이라고 하는 분께 그 몽어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이씨 쪽으로 이제 소유가 넘어갔다. 그 이후는 뭐 물론 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갔겠습니다만은, 이 북인 가운데 그 사실은 이제 대북 소국 뭐 갈리고 뭐 하고 이제 이런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 좀 다른 당파로 이렇게 좀 전향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사례는 북인에서 남인으로 전향한 쪽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원진이라고 하는 분도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고 성호 이익의 조상이 되시는데, 또 중요한 거는 반계 유영원이라고 하는 그 반계수로 그 중요한 그 분의 고모부입니다. 그 이원진이라는 분이. 그래서 아까 저기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소국 쪽에 뭐 박재관이 뭐 유득공이 뭐 이런 뭐 실학 정신 뭐 이런 쪽을 연구가 안 된 것 같다는데, 뭐 연구가 나름대로는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북인 쪽의 사상에서 이게 실학적인 걸로 이렇게 구체화되고 연결고리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가 뭐 크게 강조되어 있지 좀 않은 편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고 계속 지금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북인에 대한 그 기록이 지금 우리하고 강해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선조무역의 그 조익 선생이라고 계신 그 선조분들이 계신데, 그분의 그 공상일기라는 기록에 보면은 1604년도에 기록이 나옵니다. 조보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 신문이죠. 그 신문에
소북이라고 하는 그 내용 기록이 나옵니다. 소북 당파들이 이러저러 했다는 기록이 1604년에 그 조익 선생이 쓴 공산일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북이라는 그 기록, 내용 기록이 그 1604년 이전부터 있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1599년 그 소북이 성립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그 내용도 좀 자료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북동에 대해서 한번 또 공지를 드릴 건데요. 도서관에서는 2025년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성시연합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를 합니다. 날짜는 6월 19일 목요일 1시고요. 장소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고은채치원 도서관입니다. 여기는 경주 채치 대종에 소속된 곳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국 총무님께서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논문 이렇게 발표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회사 공부되면 저녁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학술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은 화이팅! 소북 동일해! 화이팅! 네, 지금은 연습이었으니까 둘, 셋, 소북 동일해! 화이팅!